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슈를 말한다의 신동호입니다.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전국이 탈출구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그리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됐던 국민의당과의 대립도 청와대발 유감 표명으로 무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현안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오늘 이슈를 말한다에서 다뤄볼 이슈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국민의당과의 극한 대립. 그런데 해법은 다소 엉뚱한 곳에서 풀렸습니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유감 표명으로 출구를 찾게 됐는데,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먼저 유 실장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 잘 됐습니다. 예. 잘 된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시청자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추 대표가 어느 정도 하다가 톤다운을 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계속 세게 나갔었어요. 대선 조작 포인트는 이런 일찍이 부품 조작에 거론하는 것입니다. 최종 컨펌을 하는 시간은 36초로 충분하다. 꼬리 자르기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번 사건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졌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이런 분위기를 우려하는 신중론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청와대가 나선 거고 청와대 밖에는 나설 곳이 없었다. 근데 예측보다 청와대 이게 그 유감 표명의 강도가 저는 좀 셌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브리핑을 원래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해도 서로 조금 이제 아전인수식으로 하는데 국민의당은 사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게 청와대가 굳이 그걸 부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결과적으로 잘 풀려서 출구를 찾기는 했습니다만 추 대표 개인만 놓고 봤을 때는 다소 좀 고립감 같은 게 좀 느껴졌고요. 때문에 추미애 패싱 이런 단어도 좀 사실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그 내년에 그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아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만 놓고 본다면 얻을 건 다 얻었다. 저는 봐요. 왜냐? 2011년도 그 보궐선거, 시장선거를 기억하시죠? 예. 그때 추미애 대표가 아마도 그 당내 경선에서 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당내 경선을 반드시 치르게 된다면 추미애 대표는 어떤 작전을 쓸까요? 그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표를 얻지 않으면 사실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정미경 의원이 말씀하신 그 대목이 맞아요. 근데 예. 바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내년 선거를 보고 이렇게 움직이냐. 예를 들어서 당의 의원들이 그렇게 움직여도 당대표는 그러지 마라.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표가 그런 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신뢰도가 저하될 거로 본다는 아니, 거죠. 저는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 업보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추미애 의원을 대표로 만든 분이 누구일까요? 보세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앞장섰던 분을, 추미애 의원을 당 대표로 만든 분들은 친문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청와대와 추미애 대표 사이에서는 과거 서로 간에 다 업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그러면 이번 사단과 관련해서 이른 부분은 무엇인가? 이건 어찌 보면 이제 추 대표의 미래라든가 당청 관계 미래와도 좀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세요? 가장 큰 실은 뭘까요? 청와대 신뢰죠. 예. 신뢰가 이제 저하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 지지자들이 강력하게 이제 추 대표한테 속 시원하다라고 해서 이제 박수도 치고 뭐 중진 의원들한테 비판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게 청와대가 하는 걸 보면서 아, 대통령의 뜻은 그쪽이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모두가 알게 됐잖아요. 뭐 임종석 실장이 본인이 가가지고 대통령 뜻하고 상관없이 이런 일을 풀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청와대 신뢰가 저하되는 것은 곧바로 고정 대통령 지지층들에 대해서도 신뢰 부분이 이제 약화될 수 있다. 이 부분이겠죠. 추미애 대표가 예컨대 저는 최고위원 정도라면은 이런 식의 이제 움직임이 꼭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예. 하지만 집권 여당, 그리고 정권 초의 여당 대표지 않습니까? 그 사실상 책임감이 정말로 강한 거거든요. 예컨대 우원식 원내대표와 비교해보면은 우원식 원내대표도 뭐 개혁 성향이 강하다면은 어디 뭐 남한테 뒤지지 않는 사람인데 이분은 뭐 눈물도 흘리기도 하면서 뭐 읍소했다, 내가 을 중에 을이다, 계속 고생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예. 추미애 대표는 뭐 나 하고 싶은 이야기 한다 이런 식의 포지션이니까 우원식 대표하고 추미애 대표, 원내 대표, 추미애 당 대표 차이가 뭐냐? 제가 볼 때는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기가 실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청와대하고 한통속 가는 거고 추미애 대표는 자기는 실세에 좀 벗어났다. 그렇게 포장님 따라 좀 부려야지 뭐가 나오지 않겠나. 예. 그렇게 되는 거 안 같겠습니까? 제가 뭐 남의 당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뭐 자유한국당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종석 실장이 국민의당에 가서 사과를 했다 해가지고 국회가 이제 풀렸다 이래 되잖아요. 예. 추미애 발언 본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절대 사과도 안 했고 아직.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쉽게 풀렸다 하는 것은 국민의당과 민주당은 한통속이다. 함께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거는 뭐 사과를 했든 어쨌든 예. 본질이 안 풀렸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당은 빠르게 민주당하고 흡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지금 현재 어떤 지지율과 관련돼서 잘하고 있다는 댓글이 달리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추미애 대표 측의 어떤 해석인 것이지 그게 본선으로 갔을 때는 과연 그게 추미애 대표의 어떤 그런 자산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아직까지는 안개 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추미애 그건 대표 맞는데 입장에서는요. 인기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 찬성자를 만들기보다는 안티편을 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최근처럼 이 정치가 더 이상 정견이라든가 어떤 입장이 아니라 이미지로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고 했을 때는 추 의원이 또 하나의 그 이미지를 강화시킨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추 의원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잘 통제가 잘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들. 이 사드라는 것이 정치적 함의가 더 커져서 그것이 미중 간의 갈등의 표출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남북 간에 오해가 있고 한다면 그런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물론 그거는 추 의원이 개파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분명히 그건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단점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좀 염려스러운 거죠.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번에 좀 부담을 느꼈는지 해임 건의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청문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건의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누구도 손을 못 대는 왕 행정관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우병우를 지키려는 박근혜 청와대를 보는 것 같다는 비아냥이
이 탁 행정관 본인이 이제 최근에 입을 열었는데, 본인도 이제 자기의 어떤 거취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아주 모호한 말을 했어요. 문제는 이분이 책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적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옹호하는 논리들은 10년 전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 반성한다면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탁 행정관이 또 반성하는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렸죠. 공식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아니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문제는 사실 문재인 그 대통령의 상당한 지지자들이 여성분들입니다, 또. 그리고 이 여성분들의 굉장히 대상화하는 이 발언들은 제가 봤을 때도, 남성이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낯이 뜨거운 이야기들이에요. 예. 지금은 작은 문제지만 예. 이게 나중에 이제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더 큰 문제에 얹히게 되면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와 관련된 명쾌한 입장들을 청와대에 내놔야 되고 여기에 대해 좀 조치를 취한다 봅니다. 예. 그 과거에 윤창중 사태를 다 기억하시잖아요. 성추행이나 어떠한 성적 의도를 갖고 저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이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는 그 법원의 양형 기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그 이 탁현민 행정관 더군다나 지금 권력의 그 정점에 있는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온 국민이 사실은 그 이름을 다 기억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분이 움직일 때마다 언론이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제가 이 지점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는 가슴 깊이 그냥 충고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거를 끊어내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나중에는 못 끊어냅니다. 예. 못 끊어내면 그건 부담이죠. 그러니까 그 탁 행정관의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흠결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며칠 전에 인터뷰를 보고 좀 실망한 대목이 있어서 실망 내지는 이게 정무적인 판단이 어떻게 됐을까 싶은 게 예. 자기 거취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제 거취는 제가 판단할 바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과거에도 뭐 막 흠결이 있어가지고 물러나는 사람들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냐면요. 임명권자가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끊어낼 수 있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를 임명권자한테 넘기는 거거든요. 아니 뭐 탁현민 행정관이 아니라 천하의 누구라도 뭐 아니면 국무총리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못하는 거죠. 근데 뭐 난 내 거취는 내가 결정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서 결정할 사람이 뭐 임종석 비서실장을 말하겠습니까? 누굴 말하겠습니까? 예. 대통령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의 부담이 가중되는 거죠. 예. 저는 이 점에서 물론 이제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좀 조명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청와대가 이 높은 지지율에 취해 있어서 자신감이 좀 지나친 그래서 우려스러운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시각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TF. 이것도 이제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철호 최고위원께서는 또 국정원에도 근무를 하셨으니까 이 사안에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같이 얘기 좀 나눠보시죠. 예, 국정원 뭐 적폐청산 TF 해가지고 보고를 받아보니까 13가지 안에 대해서 이제 적폐청산 TF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13가지를 보니까 우리 당에서 걱정되는 것은 지난 김대중 정부 때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적폐청산 뭐 이런 거 한다면서 580명을 직원을 잘라냈어요. 그리고 자진해서 나가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그래가 다 합치면 한 800여 명이 그때 나갔습니다. 그래 전문가들이 한꺼번에 다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북한 전문가, 대공수사 전문가들이 나가니까 북한 대공수사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한꺼번에 잘리니까 그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형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어떻게 보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 자체가 안고 있는 그간 보여줬던
정치 개입의 행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시각도 상존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철우 최고위원께서 이제 정보위원장이기도 하시고 국정 근무 경력이 이제 20년 넘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뭐 최고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잘 아실 거예요. 이게 김대중 정부 때 수평적 정권 교체가 처음 돼가지고 그런 국정원에서도 난맥상이 있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딛고 올라서야 되는데, 근데 또 보면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원세훈 원장 들어가고 국정원 내에서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지 않습니까? 뭐 전 정부하고 이제 물만 튀면은 다 어떻게 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북한 관련 경력을 제일 오래 쌓은 전문가인데 그냥 내보내고,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뭐 서훈 원장 이하의 다 지금 차장들도 국정원 출신이니까 저는 이해가 깊을 거라고 봐요. 그 우려하시는 지점 외에, 근데 예컨대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 가지고 국정원 개입한 의혹, 그 재판에도 다 나왔지 않습니까? 국정원 직원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강남의 식당에서 화장실에 갔는데 옆칸에서 누가 최동욱 뭐 총장의 아들이 무슨 어느 국민학교 다니더라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걱정이 돼서 알아보라고 해서 시작이 됐다. 이것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건 다 아니까 이런 부분은 끊어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국정원 적폐청산 TF잖아요. 예.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냥 뒤끝 장렬 TF 아니면 손봐주기 TF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 이것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 사실은 어느 정권이든 다 손봐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얼만큼 더 미화시키고 포장하고 막 이렇게 하느냐인데, 제가 볼 때는 유독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정말 이거를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왜?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똑같이 줄 세우게 하면서 검찰 개혁한다고 엄청나게 포장합니다. 또 사실은 국정원 개혁이라는 단어 쓰고 싶은 거거든요. 줄 세우게 하고 싶은 거예요. 손 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단어를 안 쓰고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적폐청산, 국정원 적폐청산 TF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하세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저는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정원이 정치로부터 과연 또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국정원이 결국 사는 길은 그런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율성을 가지고서 말 그대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서 활동을 하는 거라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내 파트를 이제 폐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들은 이미 전문가에서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국정원을 순수 정보기관으로 놔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치에 계속 끌어들이고 개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조용하게 개혁을 해라. 조용하게. 국정원에 당부하는 거는 언론에 이야기를 하지 말고 조용하게 자체적으로 개혁할 문제가 있으면은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개혁은 해야 됩니다. 예. 국민들께서 안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과거 또 김대중 정부매로 사람 쳐내기 이런 거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검찰도 개혁하고 경찰도 개혁하고 국정원도 개혁하잖아요. 국가공안기관을 각자 개혁을 하라 하면은 충성심의 발로가 생깁니다. 충성심. 그러다 보면은 현 정부의 입맛에 맞게 개혁을 합니다. 결국은 줄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예. 지금은 너무 추상적인 거니까 노무현 정부 때 제가 이제 정부 부처에 파견 나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국정원 개혁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화두하에서 실제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 부처 장관이 어디 행사를 가거나 움직이잖아요. 예. 장관들이. 그런데 국정원이 각 부처에 출입을 하지 않는다. 못하게 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튼 각 부처 장관이 움직이는 곳에 국정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A라는 장관이 어느 행사에 가서 어떤 큰 사고를 쳐요. 사고 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발언을 너무나 대통령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막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엉뚱한 소리를 해갖고 사고가 나서 언론에는 막 크게 일면에 막 실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정작 뭐냐면 청와대 입장을 이제 기자들이 가서 물어보면 청와대는 몰라요. 국정원 보고가 없었다는 얘기군요. 네, 아무도 보고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물어보는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끼리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국정원 개혁이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개혁이라는 단어를 너무 쓰면서 결국은 뭐냐면 갖고 있는 그들의 권한을 빼앗는 거.
지금 이런 차원이잖아요. 뭐든지 도려내고 예. 뭐 빼앗고 이런 식의 지금 개혁을 늘 말합니다.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 우리가 적폐청산 TF만 이야기했는데 제도개혁 TF도 병행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지금 정미경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정원이 이게 국내 손 안 대면 기강이 안 선다. 이 항상 나오던 이야기예요. 예. 사실 이 참여정부 때도 뒤에 보면 뭐 김만복 원장 들어가면 조금 이상해졌는데 저는 당장에 기강이 약간 안 잡히는 것 같고 불편하더라도 안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국정원이 뭐 장관이 딴소리 하고 다니는지 아니면 야당 의원이 뭐 지역 행사에서 뭐라고 하고 다니는지 왜 그걸 국정원이 보고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그거는 문제는 이제 제가 없어져야 말씀드렸는데 된다고 봐요. 예. 과거에는 그런 형태의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형태의 보고는 전혀 안 합니다. 이런 뭐 정보 그러니까요. 보고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개인 예. 사찰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보고를 안 하고 알겠습니다. 있고 예. 다만 정책적으로 잘못된 문제 이런 것들을 보고해 왔는데 그런 것도 지금 이제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국내 문제는 일체 안 하겠다 이래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과연 안 해도 되는지 그래서 그런 문제, 정책적인 문제, 국가 장래에 대한 문제 예.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보기관에 안 하는 나라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건 문제는 국가 이익과 상응한 문제는 해봐라. 이런 생각인데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하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추미애 대표 얘기했었습니다만 사실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왜 국민의당이 본질을 훼손하느냐. 사실 잘못된 것은 국민의당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 표명회가 많이 나왔습니다. 마침내 입장 표명은 나왔는데 그 입장 표명에 대해서 그렇게 점수가 후한 것 같지는 않군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시간을 뿌리까지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발표했을 때 단독 사건이라 이게 했을 때 저는 그걸 어느 정도 믿었어요. 지금 누가 그런 걸 조작해서 대통령 선거를 이긴다고 생각을 했겠느냐. 그걸 했는데 지금 그 위에선이 자꾸 걸려드니까 이것은 국민의당이 뭐 마각기 있든지 큰 실수가 아니냐. 그러면 안철수 당시 후보는 바로 사과를 해야 되죠. 자기가 했든 안 했든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자기를 위해서 했는 거고 또 자기 당을 위해서 조작을 했을 거니까 그게 잘못됐다 사과를 바로 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정치 감각은 그때 대선 때 보면은 우리 홍준표 당시 후보가 초딩생 정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그런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안철수도 지금 그 광주에서만 뛰댕기고 있어요. 그뭐 내가 토론해 보니까 초등학생 수준이야. 근데 어제는 광주에서 울었다는 소문도 있더라고. 어쨌든 빨리 매듭지어서 정치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응은 좀 아쉬웠다. 예. 과거에 사실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조차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일어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수습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예. 방식으로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현주 의원 이 발언 파문까지 겹치면서 국민의당이 지금 굉장히 위기가 아닌가 싶고 이와 관련돼서 뭔가 이제 특단의 어떤 금방 이철우 최고위원 말씀처럼 조치가 나와서 다시 이제 국민의당이 제 기능을 찾는 것이 저는 지금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예. 짧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저희가 자유한국당의 이철우 최고위원을 모셨으니까 자유한국당 얘기 좀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 얘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과거 류석춘 위원장께서 하셨던 말씀, 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하고 있는데 그건 저는 사실 보도가 약간 과장됐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만들어가지고 들고 온 게 아니라 과거에 이제 여러 자리에서 뭐 한나라당은 뭐 이런 사람은 척결해야 되고 새누리당은 뭐 이런 사람 척결을 해두고 그것을 이게 모아 보니까 그러하더라고 정리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딱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느냐는 아니겠죠. 평소에 갖고 계시던 이제 생각이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정리의 방향을 보면은 말하자면 이게 강성 침박도 안 되고 또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사람도 안 되고 그럼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생각하는 방향이 뭘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좀 혁신해 나가지 않는 거하고는 좀 더 거리가 달라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홍준표 대표께서 이제 유석춘 위원장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우리 최고위원들한테 설명한 겁니다. 과거에 혁신한다고 해놓고 외부에 몇 사람 모시고 와가지고 내부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하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내부 국회의원들 다 휘둘려가지고 혁신이 전혀 안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석춘 위원장을 모시고 이분이 원하는 사람들로 와서 외부의 눈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혁신을 하자.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은 뭐 감기 몸살 독감 정도가 아니고 맹장염 정도가 아니고 뇌수술이 필요할 그런 당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석춘 위원장은 뇌수술을 하러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몇 마디 이야기했는 게 아까 윤 실장 말씀대로 그게 과장된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외부 인사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어떠한 방안을 내더라도 최고위원회에서 보고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안 하겠지만은 이 정도는 우리가 양보해야 된다면 그 혁신안을 받아들일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 지금 탄핵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예. 어찌됐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그러니까 당시의 새누리당에서 의원들이 상당수 참여하지 않아서 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 이철호 최고위원께서는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외부의 눈을 통한 혁신을 위해서 유석춘 위원장을 모셨고 국회의원들은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탄핵에 대한 시각이 이렇다고 한다면 과연 생각하고 있는 혁신의 방향이 외부 눈높이나 국민의 눈높이와 일치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 못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혁신위원장 그분 예.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한 9명 정도 모시려고 하는데 그분들의 통합된 의견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나와가지고 하는데 저는 뭐 탄핵을 반대했습니다만은 왜 반대했느냐. 그 당시에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잘못했다면 다른 방법을 해야지. 예. 꼭 탄핵을 해가 하면 우리 보수가 괴멸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개헌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민주당 의원을 모셨을 때도 이런 식으로 좀 몰아붙였기 때문에 똑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새누리당이 오늘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탄핵보다 더 큰 사태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대응 과정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가 만약에 국민의 눈높이나 외부의 시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자유한국당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혁신, 개혁 과연 가능하겠는가?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의문이 떠나질 않는데요. 어떻습니까? 물론 탄핵이 굉장히 큰 문제였죠. 예. 탄핵을 우리 스스로 분열되어서 보수가 우리 당이 분열되어서 탄핵이 이루어진 거예요. 분열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겠죠. 그러나 탄핵을 찬성했나 반대했나 그것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지금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금 와서 자꾸 탄핵 때문에 우리 당이 이렇게 어렵게 됐으니까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을 배척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을 치고 저 사람을 치고 물론 사람도 뭐 전혀 책임을 안 묻는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선출직 국회의원을 넣어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싸움만 되고 난장판만 되지. 예. 저는 정말 이 한국당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과거에 새누리당이 어땠냐면 한 사람이 귀한 줄을 잘 몰라요. 좋은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발전시키고 이 나라의 이익에 부합시킬까, 인재를 양성하고 이런 게 없어요. 사람 귀한 줄 모릅니다. 그리고 무슨 어떤 식이냐면 그냥 나한테 잘 보이는 사람. 그게 패권 정치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냥 이거는 우리 편. 그러니까 친박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사실은 느끼고 했던 지점이 바로 그런 지점이에요. 그 결과 공천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네 편 아니면 다 죽어라예요. 내 편 아니면 죽어라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런 식의 지금 계속 공천의 후유증이 쌓이고 쌓였던 거였어요. 그러면 이런 풍토 하에서 누가 온들, 유석춘 위원장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한들 그걸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다음 두 번째는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여쭤보고 있는데 죄송스럽지만 우리 이철우 최고위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못하고 계세요. 지금 한국당에 대해서 바른정당에 대해서 보수층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과연 정권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냐예요. 이 당이. 한국당이 과연 앞으로 미래에 혁신을 해서 정권 창출 가능한 당이냐? 그러면 다 몰립니다. 그러면 굳이요 공작 정치 안 하셔도 돼요. 바른정당 무너뜨리려고 그 국회의원들 빼오려고 그렇게 노력 안 하셔도 돼요. 바른정당에 지금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그 국회의원들 말고 거기를 지지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낙담이에요, 낙담. 앞으로 보수 정권이 또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냐? 한국당 갖고는 못한다. 이 낙담 하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혁신의 방향은 뭐냐?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거 못하면 제가 볼 때는 또 보여주기식 쇼에 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꼰대 당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죽어야 돼요. 한국당은 죽어야 돼요. 혁신의 방향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뇌수술 하신다고 그랬죠?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시면 안 돼요. 한국당은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그걸 혁신의 방향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이제 답변을 좀 드려야 되는데 혁신이 방향을 모른다 이런데 내가 방향을 제시하면은 유석춘 위원장이 필요가 없죠. 예. 내가 알아서 하면 되고 나도 최고위원인데 맞는 말씀이에요. 그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내가 방향을 제시하면은 그 사람 필요 없어요. 내가 하면 되고 수권 정당이 돼야 된다 하는데 그 정당의 목표가 수권 정당입니다. 정미경 의원 아직 3선이 안 돼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수권 정당이 목표인데, 그러니까 3선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아니, 수권 정당이 되기 그렇게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 혁신을 하는데, 혁신을 방향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분들이 들어서 하면은 우리 받아서 하겠다. 예. 그거는 보수 우파를 우리가 아우러서 바른정당과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바른정당 사람 빼올 생각 없어요. 자동 지방선거 때 되면 바른정당 출마를 잘 못합니다. 왜? 15% 못 받으면 돈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정당당하게 나가야 되지. 그럼 바른정당을 빼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오늘 좀 속이 상하는데 어차피 한 길로 가야 됩니다. 저는 한 곳으로 모여야지 같이 살지. 안 그러면은 따로 가면 둘 다 죽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되게 이철우 최고위원님 되게 좋아하고 친한데요. 예. 여기서는 제가 국민 입장에서 사실 보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국당에요. 다선 의원들 엄청 많아요. 3선 이상 의원들 엄청 많아요.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하나 못 막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이철우 최고위원께서 삼선 얘기는 괜히 꺼내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다선 의원들이 많은 알겠습니다. 한국당이 정권 창출도 못하고 정권도 빼앗겼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예요? 자, 여기서 윤 실장님께도 기회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일 다선 의원이 그 당에 갔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이야기 좀 하죠. 예.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윤 실장님하고 이 교수님이 좀 말씀을 하시죠. 아마도 예. 이제 뭐 혁신위원회 라인업이 꾸려지고 하면은 저 이제 위원장이 이제 뭔가 상을 제시하겠죠. 그러니까 예. 거기 그걸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저도 100% 동의해요. 근데 대략 방향에 대한 공감대 정도는 있으니까
모셔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도 유석춘 교수께서도 내가 이런 정도 할 건데 받아주면은 가고 아니면 안 가다. 보통 요즘 혁신위원장들이 그 정도는 받고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정치 경험이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닙니다. 2007년에 이제 이회창 후보가 한나라당이 아니라 독자 출마를 했을 때 전략 담당도 하셨고 그랬는데 전 이 정도가 궁금해요. 지금 그럼 자유한국당은 어떤 생각인가? 예컨대 지난 대선 때 이제 홍준표 후보의 스탠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지 그때는 또 선거 때니까 우리가 조금 과하게 나갔지만은 이것보다는 조금 중도적으로 가야 된다는지 그 정도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게 이제 좀 궁금한 측면이에요. 이제 자유한국당이 어떤 방향으로 새로워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제 궁금증이고요. 그게 사실 바른정당과 상당히 부딪힌 부분이 있잖아요. 바른정당도 사실 그걸 표명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보수의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보수의 이념을 제대로 정립하겠다. 결국 이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그런 면에서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자유한국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뭘까라는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저는 생긴다 봅니다. 우리 당은 이번에 유석춘 위원장 혁신위원을 이제 모실 건데 그분들을 통해서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달라 이런 거지 우리가 제시해가지고 우리가 실패한 정당에서 우리 뜻대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 주문 생산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른당이 옆에 우리 정미경 의원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고 바른당이 탄핵을 찬성하고 강력하게 해가 나가면서 보수가 분열되어서 오늘 이런 사태가 온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 그 문제는 그 논외로 치더라도 어쨌든 보수가 분열돼서 오늘 이런 사태가 왔는데 국민들께서 그러면 보수가 계속 분열되기를 원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보수가 통합이 되어서 지금은 야당이 되었으니까 좋은 견제 역할을 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은 보수 우파만 모아서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보수 우파가 세가 진보 좌파보다는 더 적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많이 할 거예요. 하는데 지금 당장 제가 여기에서 어떤 정책을 하겠다, 뭘 하겠다 하면은 그러면 개혁하라고 요청해놓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 오면 그 지도가 우리한테 맞는지 보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뇌수술을 잘하려면 진단을 잘해야 되는데 보수가 분열이 돼서 이렇게 됐다. 저는 이거는 진단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원인과 결과 거꾸로 나온 거죠. 예, 진짜 진단을 정말 잘하는 의사한테 가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총선은 실패요. 저는 이한구 공천심사위원장이셨죠. 이한구 공천심사위원장의 그 당시에 그 행태로 인해서 완전히 공천 실패가 됐고 수도권에서 거의 졌습니다. 그러면 이미 서막이 딱 열렸어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그냥 탄핵으로 너는 찬성해서 나갔잖아. 보수 분열로 진단하고 뇌수술한다?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꼭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고 우리가 실패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 총선도 있고 총선 더 앞에도 있고 총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가 친박들이 패권을 잡고 또 그다음에 또 합칠 기회도 있었는데 또 원내대표가 싸움을 하고 이런 거 가정이 다 있는데 그런 걸 다 한마디로 하면 보수 우파 우리가 분열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예. 자유한국당의 지난 전당대회 슬로건이 달라질게요. 였던가요? 달라졌는가를 여쭤보려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는 너무 싸늘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다음 정권도 포기한다, 오히려 더 바닥을 다진다는 각오가 있으면은 다음 정권을 찾을 가능성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당장에 3년 후에 뭐가 있으니까 올해는 뭐 해야 되고 2년 후에 뭐가 해야 되고 이러면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좀 더 길게 보시면은 고통 회복의 시간이 좀 짧아질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 중에 하나가 이제 한나라당이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이 정말 큰 정당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정당들이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개파 간의 소통이었죠. 결국 그 소통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갈라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 갈라서야 되는 그런 시점들에서 굉장히 극적인 소통들이 일어난 경험들이 있죠. 그게 뭐였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보수의 국민들께서
바른정당하고 한국당이 이제 합쳐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사실은 하세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합쳤을 때 과연 수권정당 될 수 있을 거냐. 저는 사실 부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죽어야 산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 저는 해쳐 모여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는 희망 없다고 봐요. 해쳐 모여 해야 됩니다. 초질관입니다. 예. 이철 의원님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우리는 변해야 삽니다. 어쨌든 지금 여당이 뭐 헛발질하고 있는데 대응을 잘못한다. 거기에 대해서 뭐 질책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여당의 헛발질을 대응만 잘해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그런 정당으로 절대 안 됩니다. 국민들께서 신뢰를 갖고 보수 우파 이분들이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하는 그 정도로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정미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해체하고 재창당 수준 그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 최고위에 나갔을 때 늘 이야기했습니다. 해체하고 재창당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만큼 우리가 변할 각오가 돼가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1시간 가까이 이야기했는데 최초로 두 분의 의견이 공통점을 찾았군요. 예, 고맙습니다. 최로 최고위원 모시고 바로 열띤 토론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수석으로 이렇게 당선되신 거 축하도 못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요. 오늘 상당히 곤혹스러운 질문이 많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 그리 말씀하시니 할 말이 없군요. 예.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마키아벨리 하면 이제 마키아벨리즘으로 유명합니다만 이런 말도 하나 남겼습니다. 이분은 통치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리더라고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통치자의 지성을 평가하려면 제일 먼저 그와 가까운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봐라. 시사하는 바가 이 지금 들어서 더 큰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